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인터넷으로 하게 됐네요. 본의 아니게 휴강을 몇 번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노동법입니다. 먼저 취직과 임금, 교재 제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다음 제 블로그에 교재가 올라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게 돼 있으니까 가서 교재를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보시든지 하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기말고사 예상 문제에서 어느 정도 문제는 출제해 드리겠지만 강의안이 그래도 있어야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 강의를 듣고 난 후라도 여러분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취직과 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용어의 정의를 해두고 있는데요. 먼저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자, 최저임금 제도를 볼까요? 여러분 2012년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 것 같습니까? 2012년도 최저임금은 4,580원입니다. 이거는 그 시간당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정해두고 있고요. 2011년도까지는 4,320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4,580원으로 이게 인상이 됐습니다. 다만 인턴 사원과 같이 수습 사용 중인 사람으로서 근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그 미달 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되고요.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액 이하의 임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음에 근로계약의 기간. 여러분에게 이 배포한 그 교재의 제일 뒷부분에 보면 제가 표준 근로계약서와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노동 표준 근로계약서를 4개를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 계약서를 쭉 보면은 계약 기간이 반드시 기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의 기간을 한번 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하나가 근무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근무기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일정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판례를 간단히 볼까요? 제2페이지에 여러분에 대한 그 판례 소개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이 안 된다, 돈이 안 들어온다, 이런 사유만으로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 사용자에게 더 이상 적법행위에 기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 사유가 된다. 즉,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못함에 있어서 자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거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자기 딴에는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아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판례 볼까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법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가 그 후에 인력 공급 사업자 등 제3자로부터 대위 변제를 받았다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급여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다른 명목으로 돈을 수령했다 할지라도 일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그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다음 판례는 퇴직금에 대한 것인데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줄 그으신 부분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승낙하였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위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계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퇴직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임금 미지급의 경우 대응 방안.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해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첫째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을 접수하면 당사자들을 불러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죄? 처벌불원, 즉 반의사불벌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일까요? 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것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이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급명령 청구를 한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으로 바로 제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법률상 용어가 아닙니다. 법률상 용어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 근무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설정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요. 파견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 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A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B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그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하는 자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유형의 근로자들은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불규칙하고 짧은 근로시간, 일반적이지 않은 노무 제공의 형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지위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는데요. 다만 차별금지 규정은 중소기업의 부담과 노무관리제도 정비시간 등을 고려해서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2009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 시정의 방법을 볼까요? 차별 시정 제도를 도입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는데요. 차별 시정 제도는 첫째,
기간제 근로자 등은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차별시정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둘째로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고요. 셋째로 기업이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 근로기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남용 방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용자들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함으로써 상시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를 남용하고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즉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를 한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한다. 그러면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게 돼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또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및 합리적인 방안을 보겠습니다. 파견근로와 관련해서 파견기간 초과, 대상 업무 위반 등 불법 파견의 경우에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 불법 파견 사업주에게는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고요.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과 함께 3천만 원까지의 과태료도 부과가 되게 됩니다. 다음 중요한 문제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휴가나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가 문제가 되는데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 산전휴 휴가를 받고 또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받습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해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어떨까요? 소위 말하는 노가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러한 일용 근로자도 그 휴가나 퇴직금이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 등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근로계약의 명확화.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어떤 의무를 부담할까요? 첫째는 균등한 처우를 해줘야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남녀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이나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둘째,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그러한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 중간 착취 배제. 예전에는 중간 착취의 문제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소개시켜주고 돈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금지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공민권 행사의 보장.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시다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또는 민방위 훈련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 또는 선거를 하러 가야 된다, 투표를 하러 가야 된다, 법원에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라 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위약 예증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큰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물린다는 약정을 하면서 근로자를 압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음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 차금이나 즉 빌려준 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 즉 따로 빌려준 돈, 채권과의 그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 즉 임금을 주지 않고 기존에 돈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상계 처리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 강제 저금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요건은 저축의 종류와 기간,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직접 결정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저축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는 저축을 못해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저축 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위반한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 미지급 사태가 2010년도 한 해에 얼마나 발생한 것 같습니까? 사업체 수는 무려 106,434개소에 이르고요. 근로자의 수는 276,417명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1조 1,6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임금이 체불됐다는 거죠. 월급을 꼬박꼬박 주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음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가 그 적용을 받는데요. 앞서 판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금의 중간 정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2주간이죠. 근로자가 오늘 퇴직했다 그러면 2주 뒤에까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도 소멸시효가 3년이고요. 퇴직금 채권도 또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간 소송을 거는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은 쭉 써놨는데요. 이걸 시험에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한테 혹시 누가 물어보면은 이 계산 시기에 의해서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아주 유능하고 스마트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죠. 다음,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를 살펴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 경우에 사용자가 어떠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운전을 한 것도 그 근로자가 운전을 했고 사고를 낸 것도 그 근로자 운전의 차량의 상대방이죠. 그렇다면 사용자는 과실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것이죠. 즉 업무상 발생한 어떠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있고 이 보험제도에 의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은 상해나 사망, 기타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즉 모든 사업장은 고용의 형태를 막론하고 단 하루 근무를 해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요건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인정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첫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야 됩니다. 셋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네 번째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등이 그 사유가 됩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이 그 술자리에서 2차 갔을 때, 그 1차에서 식사와 간단히 소주 마시고 2차로 뭐 맥주집이나 이런 호프집에 갔을 때, 그때 2차에 갔을 때 그때가 과연 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다툼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지는 뒤에 차분히 살펴볼게요. 자,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근로자가 당한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고 해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해서 생긴 사고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중요 사례를 한번 봅니다. 첫째,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 출퇴근하는 동안 일어난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정이 안 됩니다. 다만 회사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 그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다음에 출장 중 재해는 어떨까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또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중에, 예를 들어 지방 출장을 보냈는데 고향이 전주란 말이죠. 전주에 갔다가 집에 잠깐 들렀다가, 고향이 전주였는데 고향이 전주인 근로자가 전주에 있는 고향 집에 들렀다가 오다가 사고가 난 경우, 혹은 전주에 있는 고향 집에 들리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음에 행사종의 재해. 사업주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또는 행사 준비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사업상 발생하는 행사니까, 그죠? 뭐 워크숍을 갔다든지 혹은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가다가 사고 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쉬울 겁니다. 다음에 판례를 봅니다. 이 판례는 아주 길게 써놨는데요. 이 긴 판례를 제가 인용까지 한 이유는 법원이 어떠한 경로로 업무상 재해를 판정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밑줄 그은 부분만 쭉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칩니다. 자, 원고가 지속적으로 과로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한 점. 이 사건 상병, 즉 병이 생긴 것이 발병하기 전 일주일 동안 원고는 71시간을 근무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약 77% 초과해서 근무했고, 발병 전 3개월 동안을 보더라도 근로일의 약 50%에 해당하는 기간 연장 근로를 했으며, 원고 업무량의 정도는 과도했다 이거죠. 원고의 업무 강도와 업무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는 과로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159cm, 54kg의 왜소한 체격에 약 60세의 고령자로서 당뇨 증세로 식이요법 등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하고 있던 원고에게는 더욱 과중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업무량의 강도가 강하였으며 충분한 휴식 기회가 없었고, 작업 환경의 변화가 심했고, 보호벽을 착용한 채 마스크를 쓰고 청소 업무를 했는데, 그 청소 업무를 하는 동안 무렵에 최고 기온이 약 25도를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기왕증으로 당뇨를 앓고 있었으나 증상을 알게 된 2005년 8월 2일부터 지속적으로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뇌경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즉, 이 사건 과중한 업무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 것이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가 충분한 휴식 없이 수시로 연장 근무를 하여 업무가 과중했고, 그러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무더운 날씨 속에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보호복을 착용하고 근로를 하던 중 발생한 탈수, 탈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했거나, 위와 같은 요인이 원고의 당뇨와 뇌혈관 협착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시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음 판례 볼까요? 통근버스.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통근버스를 탄 것이 아니고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 경우에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음에 업무상 개인 자가용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 일시적으로 재해 당일 새벽 1시까지 근무하다가
그 소유의 자동차로 기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재해를 당하였고 당시 한밤중이어서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지점장이 당일 출근 시간에 늦지 않도록 지시했고 망인과 같은 영업사원에게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와 주차비 등을 지급했고 차량 구입비 등을 보조했다 하더라도 위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기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업무상 개인 자가용 사용이 부득이했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음, 조기 출근 지시를 받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비상 소집을 위한 회사의 조기 출근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평상시보다 이른 시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사망한 과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배관리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입니다. 다음에 공휴일 또는 휴일 근무를 위해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이때는 어떨까요? 이때도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출퇴근 중의 재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일이나 휴무일을 구분하지 않고 그 출퇴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사업주의 사전 지시에 의해서 휴일 근무를 위해 휴무일에 출근 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통상의 출근과 마찬가지로 그 출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여전히 근로자에게 요구되어 있는 이상 출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좀 야박하죠? 다음에 산재보험 급여의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요양급여가 있어요.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간단히 생각해서 입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됩니다.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고 지급하는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다음,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잔존하는 신체 장애에 대해서 장애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에 간병급여. 수시로 간병을 필요하는 경우,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화장실 가기가 힘들다든지 혼자 씻기가 힘들다든지 식사가 힘들다든지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간병급여가 나갑니다. 5번의 유족급여는 이제 사망한 경우죠.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음,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폐질 등급 제1급부터 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장의비, 장례비죠. 업무상 사망에 대해서 실제 장제를 행한 자, 즉 장례 의례를 행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음, 재활급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의 직업훈련 및 직장 복귀 지원금 등을 지급합니다. 자, 다음에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볼까요? 여기 여학생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여학생분들이 한 8명 정도 계신데 이분들 나중에 직장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들어두셨다가 꼭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생리휴가가 법적으로 크게 문제됐던 것은 얼마 전에 시티은행의 여직원들이 다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죠. 하루치의 생리휴가를 매달 받았어야 되는데 1개월에 하루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라 라는 소송을 했었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사실 근로자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연령이나 근로 형태, 직종, 소정 근로일의 개근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는 분할해서 사용할 수 없고요. 미루었다가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없으며 해당 기간, 즉 한 달 내에 사용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리휴가 사용권은 소멸합니다. 사전 통보를 해야 하고요. 사업주는 생리휴가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의 보호. 임산부의 야간,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쉬운 근무로의 전환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줘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 외 근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여성 근로자는 휴게 시간과 별도로 하루에 2번 각 30분씩 이상 유급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수유 시간,